1144년 6월 11일 프랑스 왕 루이 7세는 파리 인근 북쪽에 위치한 생드니 성당 축성식에 참석하는데요. 이 성당은 이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높고 새로운 스타일의, 그리고 성당 실내에 빛이 쏟아지는 경이로움 그 자체의 성당이었습니다. 이 생드니 성당은 3세기 기독교를 전하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목이 잘린 채 순교한 파리의 초대주교 생드니를 기념해 지은 성당으로, 그는 잘려진 자신의 목을 들고 한동안 걷다 죽는데요. 7세기경 그가 죽은 장소에 그를 기념하고자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은 역대 프랑스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순례객들이 넘쳐나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협소하고 낡은 성당의 모습은 프랑스 왕실의 권위와 기독교의 상징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했는데요. 12세기 초반 생드니 성당의 수도 원장이었던 쉬제르는 성당을 시대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조하기로 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로마네스크 건축에서 느낄 수 없었던 보다 더 높으면서도 날렵함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실내는 높은 천정 공간과 풍성한 빛을 통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신앙심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고딕 양식의 건물이 처음 유럽에 탄생합니다. 이후 일드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와 높이, 화려한 장식들로 채워진 고딕 성당들이 세워지는데요. 신도석의 높이가 35m에 달하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37m 높이의 샤르트르 대성당, 38m 높이의 랭스 대성당, 42.3m 높이의 아미엥 대성당도 이 시기에 세워집니다. 특히 세계에서 신도석 천정이 47m로 가장 높은 보베 성당은 건설 도중 여러 번 붕괴되는 사고로 신도석 건축은 중단되고 현재에는 앱스와 트랜세프트, 성가대성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건물을 고딕 건물이라 부르지 않고 오푸스 모데르눔, 즉 현대적 양식, 또는 오푸스 프랑키제눔, 즉 프랑스 양식이라 불렸습니다. 헌데 고딕이라는 말은 16세기 이탈리아인들에게서 유래한 말인데요. 476년 자신들, 즉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고트족의 예술이라 비꼬며 부른 데서 기원합니다. 한편 독일 미술학자 비렐름 보링거는 1908년 그의 논문 추상과 감정이입에서 지중해 지역 따뜻한 남방민족과 알프스 이북의 북방민족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상반된 자세를 통해 예술 작품들 또한 다르게 표현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북방 게르만 민족들은 자연에 대한 불안감, 억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미술로 나타내는데 추상적,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반면, 자연과 친숙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 남방민족들은 자연의 감정을 이입시켜 그 형태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 고딕 양식의 건물인 파리 노트르담 성당과 이탈리아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직선적 느낌과 수직적 높이, 날카롭고 뾰족한 첨탑 등 자연을 거슬러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보여지며 첨두아치, 원형, 아케이드, 클로버 잎 모양 등 기하학적 모양들을 반복시켜 장식적 효과를 낸 것이 눈에 띕니다. 반면 성 베드로 성당은 수평적 느낌이 강하며 비례와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보다는 예술적 느낌은 실어 건축 요소 하나에
아름다움을 부여해 장식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마치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하나의 커다란 예술작품과 같이 보이는데요. 이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연을 거슬러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식한 고딕 건물을 보고 왜 야만인의 건축이라 불렀는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풀지 못했던 숙제, 즉 무거운 석재 천정 아치로 인해 두꺼워진 벽을 얇게 만들고 높이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해낸 것인데요. 이를 위해 사용한 기술은 첨두 아치, 둥근 아치와는 달리 높이를 더 높아 보이게 하는 효과와 함께 하중을 옆, 즉 벽면이 아닌 수직의 노각기 등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뼈대 위에 가벼운 석재를 얹은 늑골 공룡을 이용해 천정의 무게는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딕 양식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같이 천정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두꺼운 벽과 굵은 기둥들을 촘촘히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건물 벽면을 지탱해주는 무엇인가가 건물을 빙 둘러 있는데요. 이것은 플라잉 버트레스, 즉 공중 부벽이라 불리웁니다. 플라잉 버트레스는 높이 올린 건물의 벽면에 가해지는 힘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도 부분 나타나지만 고딕 양식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 구현하고자 하는 건축 목표에 맞게 적절히 잘 이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당의 제단은 보통 해가 뜨는 동쪽 방향에 있으며 주 출입구는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서쪽 주 출입구의 면을 파사드라고 하며 파사드를 바라봤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개의 첨탑이 좌우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위에는 커다랗고 동그란 장미창이 있는데요. 이를 트레이서리라고 부릅니다. 이는 원래 창틀 위쪽을 장식하던 것에서 기원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상징하던 간단한 클로버잎 모양에서 진화해 점점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발전하는데요. 13에서 14세기 꽃 모양과 같은 방사형 레오낭 스타일이 유행하다 15세기부터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과 같은 플랑보아양 스타일이 유행합니다. 트레이서리 아래 출구는 보통 큰 주 출입구와 양옆 두 개의 작은 출입구를 배치해 안정감과 균형감을 제공합니다. 각 출입구 양옆에는 보통 성인, 신구약 성서의 인물, 천사 등의 조각들이 일렬로 서 있으며 출입구 위를 가로로 지지해 위로부터 오는 하중을 견디는 부분을 상인방이라 하며 그 위에 올려져 부조로 장식된 아치 형태의 공간을 팀파눔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곳에는 예수의 탄생, 생애, 최후의 심판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성경 말씀들이 부조로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팀파눔 위편,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는 아치 형태를 홍해석이라 하는데요. 이곳에도 역시 다양한 인물들 또는 기하학적 패턴들로 채워집니다. 성당 벽면에는 넓고 큰 창을 둘 수 있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 교회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형형색색의 생유리로 꾸민 스테인드 글래스와 함께 어우러진 빛은 성당 내부를 더욱더 신비롭고 거룩한 천상의 세계로 이끕니다. 또한 이곳에 그려진 성인, 성경 이야기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신앙심을 키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건축되기 시작한 고딕 양식의 건물들은 15세기까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 퍼지는데요. 각 도시의 지역색과 결부되어 세워진 고딕 성당의 규모는 그 도시의 힘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당의 크기와 비례해 드는 비용은 많은 부분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이 부담하는데요. 이들은 성장하는 도시와 함께 중세 봉건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